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됩니다. 내 돈 여지도. 훨씬 낫네. 어저께 이 대국민 보고대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처음에 선거 때 얘기한 거,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주는 신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돈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100조. 그거 관련한 명칭이 국민성장펀드예요. 국민성장펀드. 요걸 이제 100조 정도를 조성해서 신성장 산업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성장 엔진을 다시 키우겠다 이런 걸 했는데 어저께 이제 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는데 당초 100조 계획에서 150조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돈 더 늘렸네. 확대 편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150조 만드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정부 사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한 반, 그다음에 민간 사이드에서 예를 들면 반, 이렇게 75 이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75 산업은행에 일단 자금을 내서 하고 있는 첨단 전략 산업기금 75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75조는 연기금이라든지 민간, 우리 국민들도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열려요. 그때 이제 75조를 넣어서 150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자본시장이라든지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섹터가 테마 섹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지도니까 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네. 돈 지도입니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걸 끌고 왔잖아요. 네. 자사주, 배당소득, 그다음에 이거를 보라인 거예요. 뭐냐면 AI 관련해서 섹터에 한 30조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아까 그 150조 중에서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20조 정도, 모빌리티 15조 정도, 바이오가 이번에 섹터가 조금 올라갔어요. 바이오 11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거고요. 이거 2차 중요하네. 중요하죠. 이런 자, 여러분 이게 그 대돈 여지도입니다. 대돈 여지도. 대돈 이거 여지도. 내가 만들었어요. 지금 막 좋습니다. 대돈 여지도 어때? 좋아요. 이거 평가하고 좋아. 가자. 와, 대돈 진짜. 여지도. 좋다. 진짜 써도 됩니까? 다른 데 대돈 써도 여지도 됩니까? 써. 오케이. 역시 천재 MC는 다르다. 대돈 네, 여지도 바로 다시 한번 봅니다. 오. 요거 내 거다. 대돈 써도 돼요? 여지도. 써. 대돈 여지도 써. 내 돈 여지도. 내 돈 여지도는 어때요? 내 돈. 내 돈 여지도가 더 낫다. 내 돈 여지도. 아. 내 돈 여지도. 훨씬 낫네. 와, 훨씬 낫네. 그래서 아무튼 내 작품 자꾸 쏟아. 네. 그래서 여기 일단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우리 K 한류 미디어 콘텐츠에 한 5조, 그다음에 방산에 3조 6천억, 그다음에 로봇 여기 지금 표가 좀 작은데 로봇에 한 2조 정도 이렇게 해서 150조가 이런 섹터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흘러 들어가는 섹터 안에서 여러분이 길목을 지키고 그렇지. 투자해 보시는 것도 다 이런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방법은 직접 투자하는 게 한 15조 되고요.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 30조, 아니 50조. 그다음에 이제 펀드 형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35조. 그다음에 국채 수준도 아주 싸게 저리 대출하는 거 50조. 요렇게 일단 구성이 돼 있다. 이게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뭐 남 얘기 아니야. 좀 딱딱한 행정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시장과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어제 발표됐다는.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는 22일부터 은행과 증권사 25곳에서 6천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 성장펀드가 선착순 판매되는데요.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떠안고 세제 혜택을 더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판매됩니다. 펀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 6천억 원을 모집하고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더해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각 자펀드별로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더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의 성과를 간접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누리시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금 모집은 미래에셋과 삼성, KB자산운용이 담당합니다. 운용사 3곳에서 출시하는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 수익을 공유해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됩니다.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를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등 12개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기업이 덩치를 키울 때 마주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40%는 운용사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펀드는 10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판매액의 20% 1,200억 원은 첫 2주 동안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 전용으로 배정됩니다. 잔여 물량은 3주 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제안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시작하려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쓱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죠? 당신이 투자하다가 잃게 되는 손실 중에 첫 20%는 내가 전부 대신 떠안아 줄게. 거기에 만약 수익이 나면 세금 혜택까지 아주 두둑하게 얹어서 원래 가져가야 할 몫보다 더 많이 챙겨갈 수 있게 해줄게. 자,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거는 사실 딱 듣자마자 어딘가 숨겨진 함정이 있을 것 같고 내 돈을 노리는 사기 아닌가? 이런 의심부터 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저라도 막 뒷걸음질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그 리스크 없이 리턴만 챙겨준다는 말만큼 되게 위험한 유혹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행위의 근본적인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뼈아픈 위험이 따른다 이거잖아요. 네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거는 뭐 진리죠. 그렇죠. 이 철칙이 무너지는 순간 자본시장의 균형 자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뭐랄까 손실 보장이나 비대칭적인 수익 구조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절대 자생적으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집중 탐구 시간에 깊게 파헤쳐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 믿기 힘든 조건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네네, 바로 5월 22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딱 열흘 뒤에 시장에 짠 하고 등장하는 국민참여 성장펀드에 관한 금융 뉴스 브리핑 자료들입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그 펀드. 네, 이게 자료들이 담고 있는 숫자의 규모나 정책의 구조를 쫙 보면 이거는 단순히 새로운 펀드 상품 하나가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 되게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팍 받게 됩니다.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이 펀드가 총 6천억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로 조성이 되거든요. 6천억 원이요? 와,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네, 엄청나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이 자금이 단순히 시장에 풀린 돈, 즉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네,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엄청 거시적인 과제하고 내 통장 잔고를 불리겠다는 개인의 아주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을 하나의 파이프로 싹 연결해 보려는 아주 과감한 시도인 거죠. 국가의 목표와 개인의 욕망을 파이프로 연결한다. 표현이 참 좋네요. 그리고 그 파이프를 연결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20%의 손실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인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총 6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체 정부는 왜 이런 파격적인 방패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자본이 도대체 어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완벽하게 해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일단 그 펀드가 도대체 무엇에 투자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방어해주는지 그 방패의 원리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방어막 구조가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요. 자료에 명시된 자금 조달 구조를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투자금 6천억 원을 모집하고 거기에 정부의 재정 1,200억 원을 더해서 거대한 펀드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200억 원이 이른바 후순위 출자, 후순위 출자 형태로 들어간다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정부가 내 손실을 20%까지 대신 떠안아 준다는 게 수학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제가 숫자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만약에 제가 재생돈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1,000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근데 운이 나쁘게도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펀드 전체 가치가 막 떨어져서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10% 손실이 났다고 쳐보죠. 그럼 일반적인 펀드라면 제 계좌 잔고에는 900만 원이 지켜야 맞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 날아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이 국민참여 성장 펀드에서는 진행자님 잔고가 여전히 1,0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진짜요? 10%라 까먹었는데 원금이 그대로라고요? 네. 왜냐하면 손실을 정산할 때 정부가 집어넣은 그 1,200억 원의 재정에서 먼저 그 마이너스를 확 차감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출자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아요. 정부가 원금 회수 순위에서 스스로 맨 뒷줄,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려나는 걸 선택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펀드 전체 손실률이 20%에 도달할 때까지는 투자자분들의 원금 1,000만 원은 단 1원도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들으면서 딱 떠오른 게 있어요.
마치 볼링장에 갔을 때 양옆에 세워두는 그 범퍼 레일 같네요. 아, 범퍼 레일이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렇죠. 공을 막 잘못 굴려서 도랑으로 빠질 위기에 처해도 정부가 깔아둔 20%짜리 아주 튼튼한 범퍼가 공을 튕겨내서 다시 핀을 향해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5%까지 완전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와서야 그제야 비로소 내 원금에서 5%가 깎이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이건 뭐 심리적인 방어막이 엄청난데요? 게다가 이 방어막이 손실을 막아주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의 시나리오를 보면 혜택이 한 겹 더 있어요. 오, 또 있어요. 수익이 나면 세금을 떼어갈 텐데요? 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아, 분리과세요? 보통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데 그걸 대폭 깎아주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방의 위험은 정부 재정이라는 범퍼로 꽉 틀어막고 상방의 수익은 세제 혜택을 통해서 온전히 투자자 개인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도록 통로를 엄청 넓혀둔 구조인 거죠. 야, 구조만 들으면 진짜 당장 가입하고 싶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는 자본주의의 기본이잖아요. 정부가 뭐 자선단체도 아닌데 왜 자기 돈 1,200억 원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탁 배치하면서까지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에게 이런 퍼주기 혜택을 주는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국민들에게 뭐 주식 수익률 좀 나눠주겠다고 국가 예산을 이렇게 베팅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깔린 정부의 진짜 청구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제도를 기획한 분들의 시각에서 자본시장을 바라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읽힙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 주도로 특정 산업을 키우거나 성장을 견인할 때 일반 개인들은 철저히 관망자이거나 아니면 아주 간접적인 수혜자에 머물렀거든요. 아, 네. 사실 반도체 수출이 막 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뉴스에 나와도 당장 내 지갑이 두꺼워진다는 체감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서 그 간극을 없애려는 거예요. 시중에 풀려있는 막대한 민간의 부동자금을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원으로 쫙 끌어오면서 동시에 개인들을 국가 산업 성장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전략인 거죠. 아하,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해당 산업에 딱 묶어두는 효과가 있겠군요. 네네. 당장 내 상돈이 들어갔고 그 돈의 수익률이 반도체나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매일 아침 관련 뉴스부터 찾아보겠죠. 정부의 기술 정책이나 기업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투자라는 행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의미이 바로 그겁니다. 이 펀드에 가입하는 순간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고도의 심리전이네요. 국가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에 투자할 거대한 자본을 조달하는 동시에 수많은 국민들을 그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감시자로 만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20%의 위험을 정부가 떠안는 대신에 민간에 쿨쿨 잠들어 있는 80%의 막대한 자본 그리고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내는 셈이죠. 야, 그 20%의 범퍼 레일이 단순한 세금 퍼주기가 아니라 민간 자본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레버리지였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튼튼한 범퍼를 깔아주면서 우리한테 한번 굴려보라고 등 떠미는 그 볼링 레인은 대체 어딜까요? 이제 투자처를 살펴볼 차례군요. 네, 안전장치가 강하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그 목적지가 사실은 굉장히 험난하고 리스크가 큰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자료를 보면 이 펀드의 결성 금액 중에 무려 60%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 60%의 향방이 사실상 이 펀드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바이오 등 정부가 딱 지정한 12개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그 타겟이거든요. 아, 12개 첨단 전략 산업이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사활을 걸고 미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기술 산업들이죠. 근데 여기서 저 또 하나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모순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반도체나 AI 2차 전지라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돈이 몰리는 곳 아닙니까?
글로벌 자본이 막 서로 투자하겠다고 줄을 서는 유망한 분야인데 굳이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국민 참여 펀드까지 만들어가며 자금을 수혈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 이미 돈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우회로를 뚫느냐 이 말씀이시죠? 네네. 이미 돈이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돈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술 기업의 성장 주기를 현미경처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나타납니다. 이 브리핑 자료에서 언급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아, 죽음의 계곡, 밸리 오브 데스, 되게 무서운 이름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벤처 기업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기적적으로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배터리를 딱 만들 때는 아주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럼 대박 난 거 아닌가요? 이 단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요. 정부의 초기 R&D 지원금이나 소수의 엔젤 투자자 자금으로 겨겨우 해냅니다. 아니, 실험실에서 성공했다면 가장 어려운 산은 넘은 것 같은데요. 기술이 증명됐으니까 이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야 정상 같은데? 진짜 가파른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실험실에서 만든 배터리 10개를 당장 전기차 회사에 납품할 수는 없잖아요.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공장을 지어야 하고 수백억짜리 고가의 설비를 세팅해야 하고 또 수백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합니다. 아, 양산 체제를 갖춰야 하는군요. 네, 이른바 스케일업 단계라고 부르죠. 근데 이때 필요한 자금은 10억, 20억 단위가 아니라 순식간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단위로 훅 뜁니다. 헉, 수천억이요? 규모가 확 달라지네요. 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막상 은행이나 대형 벤처 캐피탈의 문을 두드리면 이분들이 지갑을 열까요? 안 엽니다. 왜요? 기술이 좋은데 왜 안 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험실에서 성공한 건 알겠는데 양산 공정에서 수율이 안 나오면 불량품만 쌓일 텐데 어쩔 거냐.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가격 경쟁으로 밀어붙이면 너희가 버틸 수 있느냐. 이러면서 확실한 매출 실적을 요구하거든요. 아, 세상에. 기술은 완성이 됐는데 그것을 진짜 돈으로 바꾸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이미 돈이 다 떨어졌고 대형 금융기관들은 리스크가 크다면서 밖에서 팔짱 끼고 관망만 하는 그 텅 빈 구간, 거기를 넘지 못하면 아무리 혁신적인 AI 칩이나 배터리 기술도 그냥 거기서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구간에서 매년 수많은 유망 기술 기업들이 픽픽 고사합니다. 이 현상이 바로 죽음의 계곡이에요. 특히 첨단 기술 산업은 이 계곡의 폭이 다른 일반 산업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장비 하나에 막 수백억이 넘어가니까요. 아,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구나. 네. 만약에 이 계곡에서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이 말라 죽게 내버려 두면 결국 국가 전체의 미래 경쟁력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잖아요. 아, 심각하네요. 그래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딱 투입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이 죽음의 계곡 위에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아하, 다리를 와준다. 네, 기업들이 초기 자금 고갈에 허덕이지 않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이라는 넓은 평원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이라는 다리를 꽉 연결해주는 역할인 거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펀드의 미션 자체는 굉장히 숭고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데요. 어떤 점에 서늘하시죠?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결국 돈을 떼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초고위험 구간이란 뜻이잖아요. 정부가 20% 방어막을 쳐준다고 해도 제가 투자한 펀드의 무려 60%가 그런 초고위험 벤처기업들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하하,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영리하게 분산해 두었습니다. 남은 40%의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 60% 말고 나머지 40%요? 네, 60%가 국가전략산업의 스케일업이라는 고위험 고수익,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베팅을 한다면 나머지 40%는 철저하게 펀드의 변동성을 꽉 억누르는 아주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안전판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 투자하는 건가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서 우량 채권이나 아니면 주가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배당주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60%의 공격수가 앞에서 막 흔들릴 때 40%의 수비수가 뒤에서 펀드 전체의 수익률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하,
20%의 정부 손실 보장이라는 외부 장갑에다가 60대 40이라는 내부 포트폴리오 밸런스까지 진짜 죽음의 계곡이라는 위험한 지대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장갑차를 아주 꽤나 단단하게 개조해 놓은 셈이군요. 네,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친 거죠. 좋습니다. 펀드의 뼈대와 목적을 명확히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 자료를 파고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가입하느냐 그거죠. 맞습니다. 이 펀드 도대체 어떻게 가입할 수 있고 자금을 배분하는 룰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 펀드는 미래에셋, 삼성, KB자산운용이라는 국내 굴지의 대형 자산운용사 3곳이 딱 나누어서 운용을 맡게 됩니다. 와, 펀드 업계 빅3네요. 네,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딱 3주간이고요. 시중 10개 은행하고 15개 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브리핑 자료를 읽다가 눈에 확 띄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구조를 보셨죠? 아니면 미래에셋 매니저가 감각이 더 좋을까? 이러면서 운용사 간의 경쟁을 막 염두에 두고 눈치 싸움을 하잖아요. 네네, 보통은 그렇죠. 수익률 비교부터 하니까요. 그런데 이 국민참여성장펀드는요. 미래에셋 창구에서 가입하든 KB 앱에서 가입하든 결국 수익률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 구조로 짜여 있더라고요. 이거 마치 3개의 다른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각자 메뉴를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쪽 주방은 하나로 뻥 뚫려 있어서 어느 식당이든 똑같은 요리가 나오는 상황 같아요. 와, 비유가 진짜 예술이시네요.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이른바 모펀드 자펀드 구조, 마스터피더 펀드의 특성을 아주 잘 활용한 겁니다. 모펀드 자펀드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운용사 3곳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각자의 이름표를 달고 판매하는 펀드들은 결국 돈을 끌어모으는 깔때기 역할만 하는 자펀드입니다. 아, 깔때기다. 네. 그리고 이 자펀드들에 모인 돈은 다시 하나의 거대한 모펀드로 전부 콸콸콸 쏟아부어집니다. 주방으로 돈이 다 모이는군요. 맞아요. 투자의 의사결정이나 실제 자금 집행은 이 거대한 모펀드 한 곳에서 하나의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다시 각 자펀드의 덩치에 비례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아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똑같은 요리를 똑같이 배급하는 구조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3개의 운용사가 서로 막 수익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도록 내버려두는 게 이 펀드에 담긴 기업들이나 가입한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서 이 펀드의 이름에 국민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국민참여. 네, 이 구조는 철저하게 정책적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아주 기계적인 장치예요. 만약에 운용사마다 투자하는 기억이 달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네. A 운용사는 AI에 베팅해서 막 대박이 나고 B 운용사는 배터리에 베팅했다가 쪽박을 찼습니다. 두 운용사에 가입한 사람 모두 다 똑같이 내 세금을 투입한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다 같이 정부 믿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누구는 막 30% 수익을 올리고 환호하는데 누구는 정부 범퍼가 뚫릴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난리가 나겠죠. 왜 내 피 같은 세금으로 남의 배만 불려주느냐 항의가 막 쏟아질 거고요. 운용사 선택이라는 우연에 의해서 정책의 혜택이 갈려버리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복불복 롯데리 게임이 되어버리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출발선과 도착선을 완벽하게 하나로 꽉 묶어버린 겁니다. 어느 은행 창구를 가던 어떤 운용사 이름을 고르던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하던 영업점을 걸어가던 이 펀드의 가입자라면 누구나 똑같은 리스크를 지고 똑같은 과실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불필요한 눈치 싸움이나 선택의 스트레스를 싹 지워버리고 오직 국가 첨단 산업의 성장이라는 단일한 목표에만 대중의 시선을 확 집중시키려는 정부의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한 거죠. 야,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브리핑 자료에서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가입 조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어떤 조건인가요? 이 펀드 아무나 먼저 은행 앱 탁 켜서 돈을 밀어넣는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판매 기간 3주 중에서 첫 2주 동안은 이 전체 판매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1,200억 원어치를 오직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에게만 우선 배정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도를 설계한 철학이 가장 노골적이면서도 되게 따뜻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현실 세계의 투자 시장에서는 언제나 뭐랄까
돈이 돈을 버는 룰이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항상 유리하죠. 네. 이미 거대한 자본을 쥐인 사람들이 더 좋은 정보를 쏙쏙 얻고 더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훨씬 쉽게 부를 증식시키죠. 특히 이런 20%의 강력한 손실 방어막이 딱 쳐진 상품이라면 자산가들이 발빠르게 싹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수천억 원의 한도를 싹쓸이해버릴 것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아, 100% 그렇겠네요. 리스크는 정부가 막아주고 상방은 열려 있으니 돈 많은 현금 부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달콤한 피난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정부가 게인의 룰을 강제로 한번 비틀어버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투자 기회에 접근하기 좀 어려운 계층, 상대적으로 자본의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 이 유리한 게임의 VIP 우선 입장권을 먼저 딱 쥐어준 거죠. VIP 입장권 좋네요. 텅 빈 볼링장에 남들보다 무려 2주 먼저 쏙 들어가서 정부가 깔아둔 그 튼튼한 범퍼 레일을 마음껏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겁니다. 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만약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이거 단순한 금융상품 하나가 새로 출시된다고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무조건 챙겨봐야 합니다. 왜 5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 첫 2주간의 황금 같은 우선 배정 기회를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편입할지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할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자분들이라도 절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아, 3주차에 열리는 물량 때문이죠? 네네. 3주차에 열리는 남은 물량에 대한 일반 대중 대상의 판매 역시 결국에는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건의 파격성을 감안하면 아마 마지막 주에는 은행과 증권사 창구마다 한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눈치 싸움하고 앱 트래픽이 막 몰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오늘 파고된 자료들의 흩어진 퍼즐들을 하나로 쫙 맞춰볼 시간이네요. 5월 22일에 열리는 3주간의 기회. 최대 20%의 손실을 방어해주는 정부의 후순위 출자 범퍼와 쏠쏠한 세제 혜택.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대한민국의 AI와 반도체,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뼈아픈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너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도록 6천억 원 규모의 튼튼한 다리를 우리가 직접 놔주는 일. 네, 요약이 아주 깔끔하네요. 이것이 바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구조이자 그 이면에 숨겨진 국가와 자본의 팽팽한 역학관계였습니다. 이번 일은 투자라는 행위가 개인의 통장 잔고를 불리는 것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체질을 바꾸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실제로 어떤 기술 기업들의 숨통을 탁 틔워주고 결과적으로 어떤 놀라운 혁신을 세상에 내놓게 될지 추적해보는 것도 펀드 가입 여부를 떠나서 아주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펀드라는 이 거대한 실험이 놀라운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의 자본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기술의 패권을 두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완전 총성 없는 전쟁이죠. 이 전쟁의 실타는 결국 거대한 자본입니다. 그동안은 소수의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이나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는 대형 벤처 캐피탈 혹은 국가의 예산만이 그 실탄을 공급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죠.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였죠. 하지만 만약 정부가 아주 든든한 방어망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국가 미래 산업에 직접 자본을 대는 이 모델이 완벽하게 안착한다면 어떨까요? 거대 금융기관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가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벤처 캐피탈로 군림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시민들이 거대한 펀드의 주인이 되어서 국가의 기술 방향성을 직접 주도하고 그 과실을 공유한다. 이른바 자본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는 아주 멋진 통찰이군요. 네, 약간 소름 돋지 않나요? 네, 진짜요. 국가 간 기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자국 시민들의 단단하게 결속된 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굴리는 그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볼링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작은 벤처기업을 내일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직접 키워내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가장 리스크가 커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기술의 최전선,
그 아찔한 죽음의 계곡에 서슴없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 뒷일을 묵묵히 받쳐주는 20%의 범퍼 레일이 있기 때문일 테니까요. 이 매력적이고 거대한 자본의 실험이 5월 22일 과연 어떻게 시장에 물꼬를 틀게 될지 그 생생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